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거리에 우리나라 음식인 김치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굴지의 기업들만이 올릴 수 있다는 이곳의 전광판에 김치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으로 한국의 식품연구소에서 미생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와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치와의 인연은 정말 특별하죠. 처음엔 김치 냄새만 맡아도 코를 막던 제가 지금은 김치볶음밥 없인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제 딸 에밀리의 울음소리에서 비롯되었죠. 사실 저는 5년 전 뉴욕의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를 하던 중 한국 식품기업의 초청으로 분자 발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김치만큼은 그 냄새와 질감 때문에 도저히 입에 대기 어려웠어요. 제 입맛은 늘 담백하고 정제된 미국식 음식에 머물러 있었죠. 연구소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선 언어와 문화에 당황했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 역시 한국어는 인사말 외에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연구소 측에서 미리 준비해둔 숙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식사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했는데 메뉴판을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옆 테이블 손님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가리켜 주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제 인생 첫 김치찌개였어요. 한 입 먹자마자 너무 맵고 향이 강해서 물을 연거푸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연구 환경은 정말 훌륭했고 제 아내와 딸 에밀리도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호텔에 머물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후 회사에서 마련해준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넓고 깨끗했지만 아파트 복도에서 종종 풍겨오는 김치 냄새만큼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주말이면 더 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가 많은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었더군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음식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특히 김치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 김치 냄새가 나면 에밀리는 코를 막고 뛰어다니곤 했으니까요. 아내 케이트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미국에서 가져온 요리책으로 최대한 익숙한 음식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한국 마트에서 구한 재료들이 미국의 것과 달라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미국식 식단을 유지했어요. 연구소에서는 점심시간이 항상 고역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는 매일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제공했고 한국인 동료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예의상 조금씩 먹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김치를 먹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떤 분은 진지하게 한국 사람이 되려면 김치부터 먹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좋은 뜻에서 한 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그렇게 약 4년간 한국에서 살면서도 김치와는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배탈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기도 했어요. 아내와 저는 너무 걱정되어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연구소에서 소개받은 의사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의사는 에밀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진단은 저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질환을 갖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때문일까 자책하기도 했어요.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는 에밀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가 꼭 아이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니. 에밀리는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질환을 갖게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식습관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환경이 급격히 바뀐 것이 아이의 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했죠.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에밀리의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식품들로 최대한 익숙한 식사를 제공하려 노력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약봉지를 들고 있자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케이트에게 의사의 말을 전하는 동안 에밀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치료법, 식이요법, 생활관리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밀리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고향에서 보내온 식품 패키지로 에밀리가 익숙한 미국식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오트밀, 점심에는 샌드위치, 저녁에는 가벼운 파스타나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시간 맞춰 먹였고요. 아내는 직장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집에서 에밀리를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에밀리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심한 복통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연구원인 제가 제 딸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좋다는 치료법이 있으면 시도해볼 생각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에밀리의 상태는 여전했고 오히려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에 복통이 심해져 보건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어요.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점점 위축되어 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에밀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어요. 그 활기찬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현재 처방 약물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새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사항을 길게 설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10살 아이의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의학 저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발효식품과 장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려 있었어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생물 연구원인 제가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던 해결책을 외면해왔던 겁니다. 저널을 집으로 가져와 밤새도록 관련 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와 다른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문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 외의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제가 발효식품 연구원으로 일하면서도 정작 제 가족의 건강에는
그것을 적용해보지 않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김치를 에밀리의 식단에 포함시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저조차도 김치를 거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에밀리에게 먹이자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치료법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해 맛있는 김치를 구했습니다. 박 박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라며 자랑스럽게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에밀리에게 그냥 김치를 주면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최대한 따라했지만 역시 요리의 서툰 저로서는 완벽하게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도 김치의 매운맛을 최대한 줄이고 에밀리가 좋아하는 햄과 계란을 듬뿍 넣어 볶음밥을 완성했습니다. 첫 시도였기에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이가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놀랍게도 에밀리는 처음에 냄새를 맡고 인상을 찌푸리긴 했지만 한 입 먹어본 후에는 의외로 맛있다며 그릇의 절반 정도를 비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승리에 기뻐했어요. 첫 관문은 넘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평소보다 복통을 덜 호소했어요. 물론 하루 만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치볶음밥을 조금씩 에밀리의 식단에 포함시켰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놀랍게도 에밀리의 복통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밤마다 복통으로 깨어나는 일이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약을 계속 먹이면서도 김치볶음밥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단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증상을 비교했더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김치볶음밥을 먹은 날은 복통이 거의 없거나 아주 경미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미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 아버지인 스티브는 처음부터 외국인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계 이웃들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복도에서 저희와 마주쳤을 때 코를 막으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티브는 대놓고 말했어요. 그 지독한 냄새는 음식이 아니라 테러라고요. 당시 저는 에밀리를 데리고 학교에 가는 길이어서 자세히 대응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도 그 말을 듣고 위축되어 학교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는 비꼬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너희 집은 이제 한국 사람 흉내까지 내는 거냐? 딸이 불쌍하네. 그런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하다니라는 말들이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김치 냄새에 거부감이 있었기에 그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강한 향은 분명 서양인들에게는 낯설고 자극적이니까요. 하지만 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에밀리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치볶음밥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요리를 계속했어요. 환풍기를 최대로 틀고 요리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었으며 문틈에는 수건을 놓아 냄새가 복도로 퍼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은 에밀리에게 학교 도시락으로 김치볶음밥을 싸줬습니다. 딸이 직접 먹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보냈는데 그날 오후 2시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학부모가 에밀리의 도시락 때문에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냄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학부모가 바로 스티브의 아내 줄리아였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에밀리가 앞으로는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손에 힘이 들어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을 위한 음식을 가져갈 권리조차 방해받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스티브는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는 높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발효 음식은 원시적이고 비위생적이라고요. 미생물 연구원이라는 제 직업까지 들먹이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불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김치의 과학적 효능과 에밀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도 않고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에밀리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눈길을 피하고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에밀리만 혼자 놀게 되었어요. 주민 모임에는 더 이상 초대받지 못했고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밀리는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에밀리를 맛있게 먹습니다라고 놀렸다고 해요. 스티브의 아들인 브라이언이 다른 아이들에게 에밀리가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케이트와 저는 이사를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학교가 가깝고 연구소와의 거리도 적당했기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냄새를 줄이며 김치볶음밥을 계속 만들었고 학교에는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서양식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피크닉을 즐기며 그곳에서 김치볶음밥을 먹었어요. 이렇게라도 에밀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복통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2달째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부색도 좋아지고 활기도 되찾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도 점차 나아져서 체육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장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며 무슨 치료를 했느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김치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이 변화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서도 한국의 발효식품, 특히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는 식단을 계속 유지하라는 조언과 함께 저희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의학적 인정을 받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처음으로 김치 자체를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볶음밥에 숨겨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치를 반찬으로 조금 먹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의 용기에 감동받은 저도 함께 도전하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수없이 거부했던 김치의 맛이 이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상큼하고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에밀리도 조금 먹다가 매워서 물을 마시긴 했지만 웃으며 계속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식탁에 김치가 자리 잡기 시작했을 무렵 연구소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속한 팀에서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내 공모전을 열었어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공모전이었지만 에밀리의 경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연구소 내 게시판에 붙은 공모전 포스터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으로 와닿는 주제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 개발, 김치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 보조식품, 냄새를 줄인 김치 가공법 등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에밀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더 맛있게, 그리고 외국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김치 요리를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구원이지 요리사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큰 종이에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김치볶음밥을 처음 먹었을 때의 느낌, 무엇이 맛있었고 무엇이 불편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트도 합류해서 서양인의 시각에서 김치의 장단점을 분석했어요. 우리는 3가지 중요한 과제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강한 냄새 줄이기. 둘째, 적절한 매운맛 조절하기. 셋째, 익숙한 서양 요리와의 조화 찾기였죠. 몇 주간 저희는 퇴근 후와 주말마다 부엌에서 실험을 거듭했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을 다양하게 조절해보고 여러 종류의 재료를 섞어가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연구소에서 미생물 검사 장비를 빌려와 김치 샘플의 유산균 수치를 측정하기도 했어요.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10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하게 맛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때로는 저보다 더 날카로운 관찰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복잡한 양념을 시도했다가 맛이 엉망이 된 적이 있었는데 에밀리가 아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김치의 맛을 살리되 서양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재료를 더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접근 방식을 바꿔 김치의 본질은 지키되 서양인들에게 친숙한 치즈, 베이컨, 허브 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짜게 만들어서 모두 먹지 못했고 또 어떤 날은 냄새를 줄이려다 맛까지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기록했어요. 에밀리는 작은 노트에 모든 시도와 결과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과학자의 딸답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줬어요. 마침내 우리는 완성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김치의 발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서양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재료들을 더했습니다. 베이컨의 훈연향이 김치의 독특한 향을 부드럽게 감싸고 파마산 치즈가 깊은 맛을 더해주었어요. 또한 구운 파프리카와 버섯을 넣어 다양한 식감과 영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리 과정에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개발했다는 점이었어요. 레몬즙과 특정 허브를 사용해 발효 냄새를 중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공모전에 제출했습니다. 기대 없이 제출한 작품이었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후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의 김치볶음밥 레시피가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체 50개의 출품작 중 5개만 선정되었다고 했어요. 최종 심사는 실제 요리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에밀리와 저는 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스티브와 그 가족들의 시선도 아파트 주민들의 냉대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결승 발표회를 준비하는 동안 에밀리는 학교 숙제보다 요리 연습에 더 열중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레시피를 개선해 나갔어요. 발표 내용도 함께 준비했는데
아이가 직접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걱정했지만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어요. 발표회 날, 저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구소의 큰 홀에 마련된 무대에 섰습니다. 5팀의 결승 진출자들이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심사위원으로는 유명한 미슐랭 셰프가 초청되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그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식품업계의 전문가들과 건강 관련 저널리스트들도 심사 패널로 참석했어요. 제가 에밀리와 함께 개발한 김치볶음밥을 선보일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딸의 건강 문제로 시작된 김치와의 만남,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그 맛과 효능에 감동받았던 과정, 그리고 이 레시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간략히 덧붙였어요. 에밀리는 당당하게 요리 과정을 시연했어요. 10살 아이가 전문가들 앞에서 요리를 선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각 단계를 설명하며 재료를 손질하고 볶았습니다.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심사위원들에게 대접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프랑스 셰프는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자부심 그 자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더불어 어린 에밀리의 요리 솜씨와 우리의 스토리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맛과 창의성, 그리고 건강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였어요. 연구소의 공식 행사라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김치볶음밥 레시피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연구소 동료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분들도 에밀리에게 사인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날의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특히 에밀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픈 이후 처음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려는데 스티브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적대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의 아들도 최근 장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혹시 자신의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그동안 스티브에게 받은 상처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처음에는 김치가 이상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딸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받은 저는 스티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가 그토록 회피했던 것은 사실 김치가 아니라 김치에 더 씌워진 낯선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팠기에 억지로 받아들인 김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저와의 유대까지 회복시켜준 달이었던 겁니다. 연구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기뻐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처음으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책임자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표한 김치볶음밥 레시피와 에밀리의 건강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발효식품의 장 건강 개선 효과에 관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상당한 예산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 경력에 있어 큰 도약이었어요. 그동안 발효식품 연구는 주로 한국인 연구원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인 제가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바로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첫 팀 미팅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거부했던 미국인이 어떻게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팀원들은 깊이 공감하며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히 김치의 유산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발효 방식과 재료 조합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서양인들의 식습관과 장 환경에 맞춘 발효식품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밀리는 주말마다 연구소에 와서 시식평가에 참여하며 귀중한 의견을 제공했어요. 10살 아이의 솔직한 피드백이 때로는 전문가들의 분석보다 더 값진 통찰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티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아들도 김치볶음밥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고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불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한국 음식 문화 행사를 함께 열어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것이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문화 행사는 우리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구만 참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스티브가 생각보다 열성적으로 행사를 홍보한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메인 요리로 에밀리의 수상작인 김치볶음밥을 준비했고 몇몇 한국인 가족들도 다양한 전통 음식을 가져왔어요. 행사 시작 전 저는 짧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건강상 이점에 대해 쉽게 설명했어요. 특히 김치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산균이 어떻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실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질문도 많았고, 특히 아이들의 식습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에밀리가 나서서 김치볶음밥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어요. 10살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리를 선보이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건강 문제와 김치를 통한 회복 과정을 스스로의 말로 설명할 때는 몇몇 어머니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이야기가 어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시식 시간이 되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이웃들이 점차 김치볶음밥의 맛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망설이던 아이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더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스티브의 아들은 2그릇이나 비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이웃이 다가와 제안을 했어요.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의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공유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에밀리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에밀리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처음으로 정말 이곳이 우리 집처럼 느껴져요. 아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이곳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 동네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연구소에 출근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아파트 행사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에밀리의 김치볶음밥 시연과 제 강연을 촬영해 올렸고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편견을 넘어 건강과 이해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날 오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촬영팀은 일주일 후 저희 집을 방문했고 에밀리와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과정부터 연구소에서의 작업, 그리고 이웃들과의 교류까지 담아갔어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러던 중 연구소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을 최적화하여 서양인들의 입맛과 건강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프로젝트를 맡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새 프로젝트는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로 구성되었고 각자의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효식품을 개발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인 연구원들과 미국인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무척 의미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김치의 다양한 발효 단계와 그에 따른 맛과 효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서양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한 새로운 레시피들을 개발했습니다. 에밀리는 주말마다 연구소에 와서 시식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이제 11살이 된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전문가들도 놓친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어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미생물이 서양인들에게 흔한 특정장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학계에서도 주목받았고 저희 팀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논문에는 에밀리의 사례도 익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실제 임상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아들 역시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김치 만들기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몇 가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의 절반의 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치 냄새 때문에 갈등을 겪던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가 불화의 씨앗이 아닌 새로운 이해와 친밀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소의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6개월 만에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김치의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서양인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최소화한 제품이었어요. 특히 특허받은 발효 공정을 통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시장 테스트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의 성과는 회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서 저희 연구팀을 문화융합혁신상 후보로 추천했고 이는 외국인 연구원이 주도한 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시상식에는 에밀리도 함께 참석했는데 아이는 한복을 입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다가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의 김치볶음밥 레시피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 한국 문화원에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 강좌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처럼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저희의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도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어요. 특히 자신처럼 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를 작은 문화대사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된 김치 만들기 모임은 점점 커져 지역 커뮤니티 행사로 발전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스티브는 이런 활동의 핵심 주체자가 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찬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로 구성되었고 각자의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효식품을 개발해 나갔어요. 특히 한국인 연구원들과 미국인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무척 의미 있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김치의 다양한 발효 단계와 그에 따른 맛과 효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서양인들의 식습관을 고려한 새로운 레시피들을 개발했습니다. 에밀리는 주말마다 연구소에 와서 시식평가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이제 11살이 된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의견을 제시했고 때로는 전문가들도 놓친 부분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어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미생물이 서양인들에게 흔한 특정장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학계에서도 주목받았고 저희 팀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논문에는 에밀리의 사례도 익명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실제 임상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아들 역시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김치 만들기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몇 가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거의 절반의 주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김치 냄새 때문에 갈등을 겪던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김치를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가 불화의 씨앗이 아닌 새로운 이해와 친밀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소의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6개월 만에 첫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김치의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서양인들이 느끼는 거부감을 최소화한 제품이었어요. 특히 특허받은 발효 공정을 통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시장 테스트에서도 반응이 좋았고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의 성과는 회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 기관에서 저희 연구팀을 문화융합혁신상 후보로 추천했고 이는 외국인 연구원이 주도한 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시상식에는 에밀리도 함께 참석했는데 아이는 한복을 입고 나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상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다가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의 김치볶음밥 레시피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 강좌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처럼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특히 김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저희의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도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어요. 특히 자신처럼 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스스로를 작은 문화대사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아파트에서 시작된 김치 만들기 모임은 점점 커져 지역 커뮤니티 행사로 발전했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스티브는 이런 활동의 핵심 주최자가 되어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습니다.